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대체주택으로 갔던 분들이 거기 역전세나 전세 사기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네.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 상승은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또 밀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또 될 수 있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 통화량이 3,800조. 이게 통화량 한 6.5배, 6배 네. 이상 지금 늘었잖아요. 네. 네.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통화량이 10년 뒤에 4,000조를 넘어서 5,000조, 6,000조로 간다. 우리 소득이 뭐 4만 불을 넘어서 5만 불로 간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값은 떨어질 거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막 눈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오늘 첫눈이 네. 온 것 같아요. 네, 살짝.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 이제 올해 어떻게 되냐 이거보다는 이제 네. 내년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큰 틀에서 네. 24년도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부동산 시장 전망하기가 매년 하는 거지만 네. 저는 한 20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매년 전망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이런 고민도 좀 해보게 돼요. 맞아요. 예, 그런데 뭐 궁금해들 하시니까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우리가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네. 어떤 규제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을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이제 규제보다는 완화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수요 대비 공급은 지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하면서 우상향하는 게 이제 맞는데 그 중간에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이제 금리라는 거죠. 금리가 지금 이제 시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변수는 금리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규제 완화가 조금 특히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이제 훨씬 더 수월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관건은 금리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뭐 보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5.5인데 뭐 이러면은 내년 3월 안내라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내년에 GDP 성장률 자체를 2.2로 지금 잡고 있는데 올해는 1.3에서 4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 성장을 하려면은 금리가 높은 것보다는 그렇죠. 낮아져야지만 되는 거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장애물이 조금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 가격은 내년 연말쯤 되면은 1에서 2% 정도 네. 횡보와 활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가격은 그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상 이 전망이라는 게 뭐 지금 기준 예측치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 정부도 막 정책으로 막 바꾸고 또 그리고 중간에 뭐 변수들도 막 생기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상승 정도. 근데 사실 뭐 1~2% 정도 올라간다는 거면 그냥 보합세라고 봐도 뭐 무방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손해인 거죠. 네, 물가 상승률 2~3% 만약에 내년에 간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 1~2%는 약보합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물가 상승률을 감안 안 하면은 뭐 상승인데 감안해 버리면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크게 한번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뭐 금리가 뭐 동결되고 뭐 우리나라는 지금 한 6번 지금 뭐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얘기가 요즘엔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막 금리가 막 엄청 막 치솟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감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뭐 안정은 좀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금리 영향은 좀 상대적으로 좀 과거 대비는 좀 약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심리적으로는 조금 약해졌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신규 주택자금 대출 지급 금리는 네. 조금 상승하는 추세예요. 시중은행들이 지금 수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수신 금리는 코픽스하고 연동이 돼 있고 네. 이 코픽스는 또 대출 금리에도 또 그렇죠.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줘야지만 그 해당 은행으로 예금을 갖다가 예치를 하니까 금리를 막 올리니까. 네.
이게 덩달아서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각 은행에서 은행채를 발행을 해서 유동성 비율을 맞추던 것을 이제 수신을 받아서 지금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 금리 뭐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뭐 꽤 할 수도 있겠는데 작년 10월 대비 2022년 10월 대비 올 9월 우리가 이제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네. 0.5%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 그래서 약 한 50bp 정도가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살짝 조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월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0.05에서 네. 뭐 7 정도 이 정도인데 그 정도 올라가서 뭐 이게 감이 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금리는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를 또 내 집 마련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거래량이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도 좀 떨어지는데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가 3,300건 정도 네. 지난 9월 8월 대비해서 한 500건 정도가 거래량이 좀 떨어져 있고요. 네.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신고된 게 뭐 11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네. 2천여 건 정도 지금 신고가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천 건 초반에 아마 밑돌지 않을까. 거래량은 분명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리가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역별로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보이는데 뭐 지금 서울 같은 데들은 뭐 많이 회복하는 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방이나 이런 데들은 좀 어떨까요? 사실은 지방의 집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일자리가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일자리 증가를 통해서 인구가 증가해야지만 네. 주택 수요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은 조금 양상이 틀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GTX가 이제 뭐 내년 상반기부터 그렇죠. 뭐 개통이 되는 지역들은 서울로의 이제 접근성이 가까워지는 이런 지역들의 이제 집값에는 조금씩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도 이제 활보했다가 횡보했다가 이런 양상을 뭐 금리 때문에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노동하기라든가 금강구 이런 데는 뭐 그 심리적 실질적인 부담이 이제 뭐 바로 네.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조금 떨어지고 가격도 반등세가 나타났다가 또 그게 이제 네. 가격이 또 파괴되고 지금 이러한 현상을 계속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강남 일부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뭐 창조되고 있고 네. 또 신고가가 창조되고 있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극화 현상이 서울의 25개 구에서도 굉장히 몇 개 구는 진짜 뭐 신고가를 창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구들은 신고가가 파괴되고 있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봐야 될까요? 강남은 뭐 전고점을 뚫고 있는데 다른 데들은 돈이죠. 투자 자금. 네.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금리 상승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반면에 이제 대출 필요 없이 뭐 그냥 내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강남에 원하는 지역에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매수하는 사람들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강남은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한선이 네. 없으니까 막 사기도 하지만 조금 저렴한 지역들은 아직 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좀 아직 좀 지지부진한 지역들은 금리가 좀 내려가면 뭐 강남과 뭐 소위 말하는 뭐 키 맞추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건지. 키가 맞춰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성이라는 입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동에 건물이 있느냐, 이게 뭐 수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듯이 같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이게 강남에 있느냐 아니면은 분당에 있느냐 네.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이 틀리는 것처럼. 그래도 좀 강남은 올라갔는데 다른 데는 아직 덜 올라갔다면 이게 좀 약간의 상승률은 좀 그 지역의 그 가치를 이제 반영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가치는 올라가겠지만 그 차이는 항상
상당 갭은 있다라고 봐야 그렇겠죠.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상승률은 약간은 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네. 이제 상급지라고 해야 될까 이런 데들은 이미 막 올라 버렸고 내 동네는 아직 안 올랐고 네. 그러니까 막 갭이 벌어져가지고 이사 가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기다리면 좀 낮을까? 안 오르는데 우리 다른 집값은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 집값만 안 오르는 경우 있잖아요. 안 오르는 왜 안 오르는지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거기에 그렇죠. 사는 분들은 이렇게 편하고 좋은 데를 왜 팔라고 하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집값은 안 올라가죠. 대신 편안한 대신에. 네. 근데 안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은 네. 뭐 인프라도 좋고 주변 지역에 뭐 편의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안 올라가지? 나홀로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는 중대형 단지보다 가격이 안 올라간다. 이런 거 감안을 해서 조금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올라가지? 기다리면 올라갈까? 기다려도 그 집은 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원인 분석을 집값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뭐 1억을 넣어놓으면은 1년 뒤에 찾으려고 봤더니 마이너스가 되면은 정말 화가 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돈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금리 어디 은행이 좀 많이 주지 어떤 상품이 좋지 이렇게 찾아보는데 부동산은 안 그렇거든요. 그 집을 한번 사면은 떨어지든 말든 아 내가 그냥 여기 거주하고 있으니까 아유 그래 나는 그냥 여기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그것도 자산이잖아요. 네.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깔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 자본이득이 날지 안 날지 이거를 좀 잘 분석을 해서 평생 살아도 되는데 아니면 좀 이사 가야 될 때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자산 관리가 조금 뭐 필요해 보이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내가 살기 좋은 동네고 뭐 내가 살기 뭐 편하고 이거는 사실은 좀 부차적인 얘기고 남들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가격이 더 반영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네. 보통 이제 내가 살면 편하니까. 편하니까 약간 특히 남자분들은 남편분들은 이사 가기 싫어하잖아요. 아 그렇죠. 또 대출 받아서 뭐 이사 가는 네, 것도 되게 싫어. 그럼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가 갚으라고 막 이런 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 네. 아, 그럼 요즘에 역전세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반대로 또 뭐 강남에서 막 많이 기사가 나오지만 뭐 요즘에 또 전세가 뭐 다시 막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역전세난 뭐 이런 건 뭐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전세난이 나는데도 분명히 있는데 네. 이제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뭐 매매 지수하고 전세 지수를 통계를 보면은 KB에서 86년부터 이게 쭉 매매 지수 발표를 하는데 그 지수를 보면은 이 두 개 지수는 비례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네. 전세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최근에 역전세난 나는 데는 아파트가 아닌 네. 아파트 대체 주택들의 이제 역전세난이 좀 있는 세고. 걸로 보이고 있고 아파트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특히 이제 아파트는 오히려 역전세난보다도 전세가가 지금 다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전세가가 우리가 셌던 이런 지역들의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은 조금 이제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뭐 생각이 그 되집니다. 아파트 쪽에서는 역전세 쪽은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는 좀 된 것 같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비아파트 쪽은 아직도 심하다.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는 이유,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대체 주택으로 갔던 분들이 거기 역전세난 전세 사기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네.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전세 가격이 비쌌어?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이 이제 매매 수요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세 가격 상승은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또 밀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또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세 가격이 이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매 가격도 밀어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매매 쪽은 뭐 한 1% 2% 정도 뭐 약상승 정도 사실상 네. 보합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뭐 전세는 좀 상승할 여력이 좀 더 있을까요? 전세는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계속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전세 네. 가격은 조금 상승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전세 상승이 조금 더 확률이 좀 조금 높다. 더 높게 보여지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갭이 좀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또 약간 좀 상승의 어떤 뭐 여력 같은 것들도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보통은.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갭 투자는 규제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취득세라든가 종부세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은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이런 시장을 좀 예의주시했다가 내 집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큰 틀에서 막 엄청난 막 상승이 일어나거나 네, 뭐 그런 그렇지는 않을 분위기는 것 아니다. 같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아직 뭐 규제도 많고 대출도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 최근에 뭐 정부가 지금 뭐 전세 관련해서 좀 대출 규제를 좀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가계 부채가 좀 많기 때문에 내년도는 뭐 이래저래 뭐 특례도 조금 뭐 줄이고 뭐 이거저거 좀 대출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만약에 전세 자금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서민들 주거 환경이 조금 더 아무래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부에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던 이런 대출 상품이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뭐 더 축소를 하면은 내 집 마련에 좀 지장이 생기잖아요. 뭐 본인 돈 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부자들 아니면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대출해주는 내 집 마련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정부에서 걱정하는 이제 집값 상승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이게 대출이 금이 너무 많으면은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대출금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자로 내게 되면은 소비 시장이 또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는 그게 또 좋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집이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조금 한도 줄이지 말고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어찌 경제가 보면, 어려운 네, 부분이죠. 뭐 네. 복지 개념으로도 하기도 네, 하지만 네. 또 전세를 또 올려가지고 또 매매가를 자극한다. 또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조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내년도에 어떤 집값 뭐 상승이든 전세 상승에 어느 정도 조금 좀 안정적인 좀 영향을 주겠죠.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들어가는 흐름이 끊겨 버리니까 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좋지는 않죠. 네. 네. 그럼 정부가 최근에는 또 대출을 좀 풀었다가 지금은 또 약간 규제하고 어떤 약간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너무 또 침체되면은 우리 경제에 또 GDP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서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너무 빠지면 조금 그래도 좀 막아줘야 되고. 네. 근데 막으려고 했더니 너무 올라가면 또 규제를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지금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뭐 시장 자체를 연착륙으로 끌고 가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착륙이 되면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내년에는 어찌 보면 이제 뭐 정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총선일 것 같은데 뭐 총선 이후에는 뭐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좀 보세요? 총선 이후 정책이 이제 뭐 저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재의 규제를 더 푸느냐 풀지 않느냐 두 가지 선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정치 얘기는 우리가 뭐 하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방송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 완화적인 분위기긴 맞지만 네. 그렇다고 완화해가지고 막 상승이 나오는 것도 막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또 동시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뭐 최대한 좀 안정화 네. 이제 이렇게 좀 이 상태로 좀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네. 요 기조는 좀 어느 정도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야
또 시장이 또 집값이 뭐 너무 폭등하거나 이러면은 어느 정부든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안 되게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네.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떤 뭐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 뭐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은 뭐 어떤 걸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이게 이제 뭐 사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부자들은 네. 언제보다는 어떤 거 사느냐, 뭘 사냐. 네, 뭘 사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은 언제 사야 되느냐, 어떤 것보다는 언제.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전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뭐 여름에 하느냐, 가을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 하느냐가 되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네. 내 집 마련도 뭐 어떤 부동산도 미래가치, 미래가치 보고 특히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네. 내 집 마련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물건을 미래가치 있는 물건을 언제라도 자금 계획이 있으면 사라라고 조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매수자 우위라고 봐야 될까요? 뭐 매도자 우위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인 것만은 분명히 해 보입니다. 아직도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가려면은 네. 조금 더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강남 일부 시장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지만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매수자 우위일 때 좀 협상도 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네, 가격 네. 조정도 조금 되고, 네, 뭐 네. 좋은 층도 좀 나오고 하니까 네, 네. 이럴 때가 좀 그래도 매수의 어떤 타이밍이기는 맞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아까 얘기랑 정리해 보면 뭐 그렇다고 지금 산다고 해서 막 엄청난 뭐 폭등이 일어난다거나 뭐 그럴 상황은 또 아니다.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자산관리 측면에서 실물자산인 뭐 아파트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게 틀리다라는 거죠.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98년도에 IMF 때 제가 신한은행 네. 신사동 지점 대리를 했었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3억이었어요. 35평이. 네. 근데 그때 10억을 가지고 있었으면 3개를 샀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10억 가지고는 그렇죠. 지금 100억 있어야죠. 지금 못 사잖아요. 네. 우리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은 역시 실물 자산으로 자산 관리하는 게 맞구나. 이게 자산 관리는 현금보다는 실물 자산 위주로 하는 게 우리가 금융 자산은 종이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종이 자산보다는 실물 자산. 10년 뒤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 있다. 우리가 IMF 때 98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100불이었거든요. 네. 그때 통화량이 한 640조 정도 됐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 통화량이 3,800조. 이게 통화량은 한 6.5배, 6배 네. 이상 지금 늘었잖아요. 네.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통화량이 10년 뒤에 4천조를 넘어서 5천조, 6천조로 간다. 우리 소득이 뭐 4만 불 넘어서 5만 불로 간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값은 떨어질 거냐? 그럼 지금 산 가격은 떨어질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실물 자산 가격은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자산보다는 실물 자산 위주로 뭐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드 투어를 갔어요. 네. 그 주택 시장을 보러 갔는데 당시에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만 불, 5만 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8만 불이거든.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평당 1억 원 정도 했었는데 마리나베이 쪽에. 네. 근데 지금 그게 2억 5천이에요. 평당.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올라가고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실물자산 가치는 올라간다. 우리나라 집값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통화량과 가격이 뭐 아주 연관이 많죠.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거 비교해 보면은 저는 이제 자산 관리를 PB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PB를 했지만 네. 은행에 은퇴할 쯤 되면은 실물 자산 처분하고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 돈일까요? 금융권 아니죠. 누구 돈일까요? 현금 자산 가지고 있으면 현금 자산이요? 은퇴했는데 네. 현금으로 이제 다 부동산 팔고 현금으로 내가 써야지 하고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 쓸 수 있을까요? 쉽진 않죠. 이제. 그 돈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경험해오는 많은 분들 상담하고 해주는 이런 경험해온 바에 의하면은 며느리 돈입니다. 아, 며느리 돈. 아들들도 아직 며느리 돈인가. 본인 쓰지도 못해요. 그럴 본인 수 있죠. 쓰지도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 실물자산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법정 과실을 네. 통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이제 네. 지금 네. 그거를 부정하시는 분들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지나서 사면 조금 더 싸게 사지 않을까. 이제 항상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요. 타이밍을 재다가 이제 예. 반등해버리면 또 언제 못 사고. 때문에 네. 언제 그렇죠. 살까를 언제가 제일 고민하다가. 쌀까요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네. 못 사요. 그렇죠. 더 떨어질까 봐. 네. 근데 떨어지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속도는 한 10배 배속이에요. 확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을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는 슬로우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겠지 자고 나면 확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신고가가 창조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단위로 끊어보면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그냥 미래가치 좋은 걸로 편안한 때 사라.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사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결국에는 매수자 우위일 때 사면은 웬만해서는 뭐 큰 손해 보기는 좀 쉽지 않다. 네. 그렇게 좀 단순화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다가도 또 요즘에 또 언론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하락한다는 기사도 엄청 많고 또 아니다 뭐 반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판단하기가 되게 힘드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네. 요즘은 뭐 방송 네. 매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유튜브 또 이거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본인이 부동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유튜브 채널을 보든 신문을 네. 구독하든 뭘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네. 뭐 현장을 간다거나 본인이 현장을 갔다 오면 그 현장에 대해서 어느 신문에서 얘기를 하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휘둘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건 투자를 하건 공부부터 해라라는 거죠. 특히 이런 시기에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되게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게 좋은 물건인지도 또 모르거든요. 구별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된다. 돈만 있다라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가짜 뉴스 뭐 이런 탓 하기 전에 본인이 공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부터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최소한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 한 번씩 뭐 내가 사고 싶은 동네 한 번씩 가보면서 그 동네가 진짜 어떤지 한번 물어도 보고 하는 게 기본인데 사실 그런 게 좀 힘들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다 보니까 언론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튜브가 좀 워낙 편하니까 이런 거에 좀 듣다 보니까 또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가짜다 진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그 공급 부족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 네. 공급 부족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년에 뭐 입주 물량이 확 준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발표하고 뭐 부동산 114 발표가 조금 차이는 나요. 네. 뭐 부동산 114 발표 내용 보면은 내년에 한 22,000 가구 정도, 서울시 발표를 보면 한 10,000 가구 정도. 네. 입주 물량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뭐 네. 신규 택지 발표하는 것보다 이 입주 물량은 그렇죠. 시장에 바로 탄력적으로 반영이 가격에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입주 물량이 그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부족하냐는 이제 뭐 좀 전체적으로는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거는 뭐 맞는데 상승에는 좀 약간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뭐 다른 것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조금 진정은 되고 있지만 뭐 미분양도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뭐 구분해서 봐야 될까요?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미분양 물량 플러스 입주 물량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더 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존에 있는 것도 안 팔리고 있는데 네. 입주 물량이 부족
부족하다고 이거는 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분양 물량을 우리가 조금 체크할 때 정말 이게 대단지냐 이게 나홀로 아파트냐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거냐 네. 오피스텔이냐 아파트하고 좀 비슷한 거냐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안 된다. 네, 그런 거를 조금 따져보고 네.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동산 공부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분명히 부족한 건 맞는데 미분양 물량이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이것도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미분양이 또 전국적으로 또 동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뭐 네, 특정 지역에 많고 뭐 특정 네, 지역은 네. 뭐 미분양이 없기도 하고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은 1000여 건 정도뿐이 안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 뭐 좀 사각지대에 있는 네.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집을 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은 좀 먼저 좀 올라버리고 나는 좀 아직 안 오른 지역을 갖고 있거나 이제 무주택자면은 뭐 중급지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뭐 중급지 뭐 2급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닐까요? 징검다리 전략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냇가를 폭이 넓은 냇가를 건널 때 징검다리를 건너야지만 건널 수 있잖아요. 밟아야지만 꼭 내가 한 번에 수도권에서 강남으로 진입해야 되겠다. 여기 못 들어가면 난 아예 거기서 그냥 살겠다. 이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런 전략을 좀 세워서 갈아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갈아탈 때는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갈아타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보다 조금이라도 상급지면은 갈아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 비용 부분도 감안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력이 있다면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미 올라버린 상급지로 간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는 데가 하급지라고 하면 올라갈 때는 하급지는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상급지는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옮겨가는 게 맞겠죠. 네. 결국에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땐 격차가 좀 더 벌어지기 때문에 네. 옮길 수 있을 때 좀 옮겨라. 네. 그러니까 작은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하면은 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팔고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땐 더 좋을 수도 네. 있다. 이렇게 정리할 네. 수 있겠네요. 무주택자 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청약 좀 노리시다가 사실 또 청약 시장도 또 이제 확 또 불붙어가지고 뭐 이제 경쟁률도 막 높아졌다가 뭐 지금은 또 약간 뭐 조용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직 갈피를 좀 못 참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약으로 계속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청약으로 하면은 내가 된다. 그렇게 확신이 들려면 가점이거든요. 네. 청약통장 가점이 84점인데 네. 이게 이제 서울의 뭐 진짜 좋은 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도 적용이 되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이잖아요. 예. 여기에 분양하는 거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거니까 가점이 높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60점 이상 적어도 6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하면은 될 수 있다. 네. 특히 내년에는 이제 뭐 구반포라든가 서초구의 아주 대규모 단지들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파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럼 그런 거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되면은 로또죠. 예. 그래서 가점이 되는 분들은 청약통장 가지고 하는 게 맞고 나는 추첨제다. 이거는 로또하고 똑같죠. 네. 예. 사실 뭐 추첨제가 대부분이시죠. 예. 네. 추첨제. 그래서 추첨제로 내가 이거 된다 안 된다는 모르잖아요. 로또 사면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안 맞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청약통장 기다리시지 말고 가점이 안 되는 분들은 기존 매물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약이라는 게 뭐 좀 싸게 산다 이런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확실히 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세 대비 많이 싸게 사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하는 지역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비싸면 지금 미분양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적용받는 지역들은 싼데 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오히려 비싸게
크게 분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꼭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만능 통장은 아니다. 청약통장만 믿지 말고 뭐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9월 27일인가 그때 특례보금자리로 이제 일반형을 이제 갑자기 폐지하면서 이제 6에서 9억 원 사이 정책 자금은 또 막혔는데 현실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려면 좀 대출도 받고 사야 되는데 이거 대출을 약간 좀 이런 규제하는 분위기라면 이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뭐 전세를 끼기도 좀 쉽지도 않은 상황.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대출 규제는 사실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자금 융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자 감안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뭐 대출은 받고 이자는 못 내. 이러면서 내 집 마련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럼 경매당하는 거니까. 네, 경매당할 네.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진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축소를 안 하는 게 서민들한테는 조금 무주택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대출 받기가 뭐 여의치 않은 분들은 작은 계획을 엄마 돈도 한번 고려를 조금 해봐야 되고요. 엄마 아빠 돈. 또 특히 이제 뭐 기업에서는 내 집 네. 마련할 때 기업의 사내 기금을 대출해 주는 있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내 기금은 DSR 적용이나 이런 것도 안 받잖아요. 네. 이런 걸 좀 적극 활용을 해서 작은 계획을 좀 조금 더 고민해 보면은 좀 나옵니다. 장모님 돈, 엄마 돈 다 뭐 이거 뭐 엄마 돈은 내가 안 받아 이게 아니라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한도가 축소됐다고 해서 그냥 네.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제 뭐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네. 한도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든 뭐 해결을 좀 할 수 네, 있다. 네, 네. 네. 경매도 또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 경매로 지금 집을 사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경매에 뭐 매물이 엄청 늘어났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뭐 경매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매 매물이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보면은 한 300여 건 정도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네. 매물이 나왔는데 평상시에 한 뭐 100건 정도 했는데 2배 이상이 지금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은 이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너무 좋은데 경매로 사면 너무 좋거든요. 네. 뭐 적어도 시장 가격보다 20% 세일, 뭐 36% 세일해서 살 수 있으니까 서울에 64%까지 떨어진 아파트들이 있어요. 36% 떨어진 아파트 2번 유찰된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네. 서울에. 그럼 이런 거 사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왜 떨어졌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떨어지면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매 물건을 조금 적극적으로 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경매로 살 때 뭐 권리 분석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정말 쉽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는데 무료로 다 답변해 드리는데 카페로 네. 얘기해도 됩니까? 고부자 하셔도 카페로. 되죠. 고부자 카페. 네이버 고부자 카페로 경매 사건 번호만 넣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권리 분석 미래가치 사도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답변해 드리니까 네. 글로 질문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왜 대형 마트나 백화점 세일할 때 상품을 사러 가잖아요. 네. 그게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우리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서 경매로 사는 방법이에요. 네. 그건 또 가장 안전하고 중개 수수료도 없어요. 네. 이렇게 통해서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만 잘 똑바르게 보면은 사기를 당할 게 별로 없어요. 전혀 없죠.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 명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민사집행법 제정되면서 만들어졌잖아요. 제도는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엄청 명도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거냐 안 늘어날 거냐 이거는 이제 연체율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연체율 추이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대비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지난달에도 0.4, 지난달에도 0.4. 네.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 0.4인데 기업 대출은 살짝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 기업들이 지금 힘들군요. 기업 대출은 0.1% 포인트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기업 대출은 0.6%입니다. 네. 또 신용카드 대출은 더 늘어났어요. 1.5에서 1.8로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론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카드론. 카드론 이런 거는 연체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진짜 서민들 삶이 팍팍하다 이런 카드론 거를. 쓰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인데 완전 힘드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집이 가압류당해서 강제 경매 나오는 이런 주택들도 많이 있고 네. 임의 경매로 넘어오는 이런 물건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 300건 정도
정도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네. 이거는 드문 경매 물건이 지금 개수다. 시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 내 집 마련 못하면은 안타깝죠. 이런 그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아예 경매로 빌라나 오피스텔 산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보시죠? 아, 그거 좋죠. 그거는 더 싸게 살 수 있죠.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으니까. 예,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면은 아파트에 비해서 네. 자본이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않고 또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이제 많이 들어가서 전세 놓기가 또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위치가 좋은데 강남 지역 특히 이제 대치동 같은데 빌라는 네. 경매로 나오면 무조건 사라. 저는 그렇게 그건 이제 되게 수요도 많고 싸게 사고 전세도 줄 수 있으니까. 전세도 뭐 높은 가격에 줄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많이 생각을 해봐라. 많이 생각. 아무리 싸더라도 미래 가치를 좀 잘 생각해보고 들어가자.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게 샀는데 안 올라가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빌라 다세대 시장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돼야지만 빌라 다세대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이 분명히 엄연한 아파트 대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거를 막아준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붕괴되면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한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선순위 권리가 있는 다세대 빌라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을 못하게 막자. 그럼 선순위 권리가 없는 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없는 것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회에서 감정을 하게 하고 그 시세에 캡을 씌우자. 전세 캡을 씌워서 50%면 50%, 40%면 40%그 이상은 전세 계약이 안 되게 막아놓자. 이게 전제되지 않고 뭐 그냥 보증 한도 전세 보증 한도가 어떻게 되냐 뭐 이거 뭐 안만 해야 사고 터지면 세금으로 막아줄게로 막는 하면 안 거잖아요.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완비를 하면은 이 시장이 살아나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래도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또 법인을 차려가지고 뭐 아파트 투자한다, 막 이런 뭐 주택 투자한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이 예전에는 그 활성화됐었죠. 그래서 뭐 1,000만 원짜리 법인, 2,000만 원짜리 네. 법인, 뭐 3,000만 원짜리 법인 막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규제가 없었을 때요. 취득세, 법인에 대한 취득세 규제 없었을 때, 종부세 규제 없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규제하고 나서는 이렇게 법인으로 투자 감히 못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확 줄어들고 요즘은 뭐 법인으로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법인을 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파트 주택 투자가 아니고 꼬마 빌딩 투자. 네. 이런 분들은 뭐 법인으로 개인 투자, 법인 투자 뭐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중을 네. 보면은.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뭐 불특정 다수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법인을 차려가지고 뭐 주택 투자한다 이거는 좀 말리는 게 맞을까요? 말리는 게 맞죠. 뭐 또 세금이나 이게 너무 세니까. 네, 너무 세서.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잘 말리고 싶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르고 그냥 사서 그냥 5월 전에 팔자 막 이런 그게 식으로.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에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취득세는 내가 감안하겠다. 이런 용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팔려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뭐 지금 괜찮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어차피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장기입니다. 장기. 네. 긴 호흡을 가지고 하실 분들은 뭐 하셔야 되고 나는 헌집에서 살아도 오래된 주택 30년 이상 된 주택에서도 나는 감내하면서 재건축 기다리겠다 이러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주거 환경을 뭐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은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철저히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끼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본인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잘 감안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축은 전세 자금 비싸니까 네. 우리가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이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특히 재건축 중에서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에요. 대치동이나 네. 압구정동이나 여의도나 뭐 목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본인들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잘 고민을 해 보셔라. 묻지마 투자는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투자라는 거는 투자금 대비 뭐 수익이 얼마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네, 재건축이 사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주택이신 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정리하려면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겠죠. 네, 그걸 좀 금리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때 이제 매물을 내놓던가 아니면 이제 양도세가 좀 조정이 되면은 내놓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양도세는 뭐 시장 지금은 일반 가세로 아직은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네.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죠. 너무 급하게 네. 정리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네. 이미 뭐 빠진 건 다 빠진 거고 네. 오히려 지금은 좀 보유를 하는 게 좋겠다. 금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뭐 꼬마 빌딩을 사겠다거나 아예 그냥 비 아파트로 아예 그냥 상가 뭐 이런 거 사겠다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십니까? 특히 이제 꼬마 빌딩 시장은 이제 네. 상권이잖아요. 꼬마 빌딩 자체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상권이 흔들리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네. 팬데믹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뭐 안 다니면은 소비 자체가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상가에 투자할 때 유동인구를 봐라 역세권 이 두 개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 두 개 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보지 마라. 그럼 뭘 봐야 되는? 소비 인구를 봐라라는 네. 거죠. 이 소비 인구를 보지 않으면은 안 되고 또 소비 수준을 봐라. 소비 인구와 소비 수준을 보고서 그 상권을 결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권. 대치동 같은 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상권이 붕괴될 그런 상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권을 골라라. 대학가 상권이 막 흔들리잖아요. 교내 커뮤니티가 들어서고 네. 뭐 그러면은 상권이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제가 동대를 겸임교수를 한 20년을 했는데 여기 상권이 되게 좋았거든요. 필동이나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들 네. 있잖아요. 상권이 되게 좋은 상권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진짜 상권이 완전히 죽은 상권.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각 대학가들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대 상권이나 인천 연대 상권도 상권이 완전히 이제 변했잖아요. 예전에 하면은 뭐 그렇죠. 거기였는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상권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데 투자하는 게 미래 가치를 보장받는 거다. 그래서 아무데나 투자하지 말아라. 임대 수익률 보고 투자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아니면 뭐 지금은 좀 약간 좀 조금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좀 많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끼고 꼬마 빌딩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금리 부담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지금 뭐 강남 지역에 우리가 상가 수익률은 2% 넘으면 잘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 미만인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4.5%만 잡아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50억짜리를 절반 50% 대출 끼고 살면은 이자 받아가지고 오히려 손해죠. 부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끼고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금리 상황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금리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사놔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고라도 살 수 있는 분들은 사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출 필요 없이 사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 금리 높을 이럴 때막 때는 후려쳐서 사겠다. 그렇죠. 뭐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구한테는 어려운 시장일 수 있고 힘든 시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입장이냐 그리고 또 내가 뭘 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도 참 다르고 그리고 어떤 뭐 입장도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제 보는 분들이 어떻게 내가 내 입장에서 좀 좋은 선택을 할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24년 이제 뭐 내년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식의 뭐 좀 사고 방식 아니면 어떤 식의 뭐 좀 가치관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에 편승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본인이 이제 공부를 조금 충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좀 선행이 돼야지만 분위기에 편승 안 하고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짜 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바르게
투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한 해가 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다가 다들 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네, 대부분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뭐 투자도 이제 정석이 있는 것처럼 네. 정석은 정말 남의 얘기는 조언으로 듣고 내가 스스로 알아본 다음에 판단해보고 검증까지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라고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한번 또 열심히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네. 한 해를 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2에드 투자자문의 고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투자처별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뭐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